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성회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시죠.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시작은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주제어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어를 보면서 두 분과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불가피성이 아직은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맞닥뜨리고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있어서의 득과 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어느 쪽에다가 좀 더 무게중심이 쏠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꼭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청와대 시설이 사용 불가 상태라면 얘기가 다른데, 일단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다만 이제 뭐 그동안에 너무 좀 이렇게 국민들하고 떨어져 있다. 그래서 약간 좀 구중궁궐 비슷해서 여론이 좀 잘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뭐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풍수적인 그런 뭐 논란 말고도 그런 점을 생각하면 뭐 한 번쯤 이전을 고려해 볼 만한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럼 필수적으로 좀 이거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냐? 조금 전에 불가피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네.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럼 불가피하게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냐? 그건 아니다. 예를 들어 뭐 지진이라도 나서 그 건물에 균열이 생겨서 직무를 할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 통신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해서 통신 뭐 지금 고립 지경이다, 뭐 이런 정도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 공간적인 부분들, 이런 외형적인 부분들 말고 또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말의 무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공약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천하겠다라는 국민들에 대한 의지,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뭐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진 않았을까,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선 공약 100%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나요?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선거 때 되면 국민들도 이 부분은 이제는 다 아세요. 선거 때 되면 이런저런 공약들, 특히 선심성 공약들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내 던지다시피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그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포기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중에 취사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굉장히 중요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제안했던 것도 대통령이 된다면 수정한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대우나 공약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4대강 사업으로 이제 많이 축소가 이제 된 그런 거였던 거고, 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수도 이전 이렇게 공약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 행정도시 만드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꾼 전례가 있듯이, 사실 그 두 사안 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큰 국가 사업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정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와대만을 놓고 보더라도 과거에 전직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떠나려고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셨죠. 공약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동안 떠나지 못했던 데는 뭔가 또 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국민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한다는 거죠. 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용산 이전과 관련돼서 그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직접 보셨을 텐데, 뭐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면서도 뭔가 정면 돌파 방식,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에 뭔가 좀 설득과 수기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중대 사안이고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기자들 질문 다 받더라고요. 다 받고 일일이 쩔쩔매면서까지 답변하고,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어제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또 국민들이 납득이 갈 만큼 그럼 해명이 잘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마 본인도 좀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정치적 결단이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제 그런 질문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일방통행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좀 이제 인정했던 그런 점이 이제 없잖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이라고서 보자면 이번 결정은 사실은 좀 결함이 좀 많은 결정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정치를 한 건지 이런 과정들이 생략된 건 아닌지. 근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좀 생략돼 있다 보니 더욱더 지금 논란이 유발되고 있는 거죠. 네. 같은 질문을 김성애 대변인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당위성, 득과실에 있어서의 무게중심,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리더십, 뭐 이 부분까지 총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시봉을 잡는 순간 불가피해졌습니다. 자존심의 승부가 됐기 때문에 뭐 이전의 이유, 뭐 예산 이런 것들은 다 뒤로 가는 거죠. 일단 가기로 돼서 가기로 한 겁니다. 전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당선자께 제가 좀 건방진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광화문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고 예. 위원회를 결성해서 18개월 동안 논의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어렵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추진은 민주적 의견 수렴, 토의. 그래서 아니면 내려놓는다. 이런 절차대로 진행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불만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축적이 되면서 야, 꼭 민주주의가 정답이야? 토의가 정답이야? 그렇진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반영이 된 것이고 여성가족부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반대가 있지만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겠다라고 하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고 지금 이제 공방이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극복이 돼서 테이프 끊고 들어가면 여론은 한순간에 반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무작정 반대하는 것으로 과연 답이 나오겠는가라는 생각이 한편은 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이전을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 집 이사라는 데도 이사 비용이 드는데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전을 추진하는 인수위 측이랑 그리고 민주당 측의 목소리가 좀 다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490여억 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저희가 신청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인수위법 그 7조에 보면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그리고 행안위의 검토를 거쳐서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현 정부와의 협조는 저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전 비용을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그래도 최소화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차이를 보는 국민들의 눈길은 뭐가 맞을까?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 496억이라는 숫자에 좀 주목했습니다. 물론 이번 건이 소위 말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을 쓸 때 500억이 넘어가면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숫자가 500억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느낌을 일단 먼저 받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1조도 눈여겨보고 저 496억도 눈여겨봐야겠지만 지금 이 인수위에서 하는 얘기에서는 제가 좀 어이가 없는 대목은 네. 국가를 운영하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왼쪽에 496억이 어이가 없다라는 저 말씀이십니다. 496억에는 합참의 이전 비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정부를 운영을 하면 국방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까지 포함해서 본인 돈인데 자 인수위 이사 들어가는데 이만큼 듭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가? 저건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봐도 지금 뭐 국방부에서 5천억 얘기도 나오고 1,200억 얘기도 나오지만 496억 자체는 맞지 않는 숫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뭔가 반쯤 감춰놓고 일단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는 국가를 운영하는 태도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표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면 오른쪽에 더불어민주당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1조 950억은 윤석열 당선인 측과 비교했을 때는 또 너무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얘기도 좀 네. 극현에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배 내지 20분의 1이죠. 너무 지금 격차가 큰데 진실은 저 중간 어딘가에 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당선인 측에서 추산한 기재부 쪽에서 뭐 계산해서 줬다고는 하는데 그야말로 줄일 대로 줄여서 최소경비, 그야말로 이사경비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 근데 어저께 그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들하고 문답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그 인근에 이제 관저도 지어야 하고 영빈관도 이제 지어야 하고 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비용이 얼마냐. 그 다음에 또 뭐 합참 좀 이전하는데 이건 당선인 측에서도 추가로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한 1,2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뭐 이제 기타 이제 군 관련한 시설들이 지금 주변에 꽤 있거든요. 네. 시설 내지는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도 궁극적으로는 다 옮겨 가야 됩니다. 어딘가로.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죠. 그다음에 뭐 남태령 뭐 이전 얘기도 어저께 나오던데 그쪽도 뭐 지하 벙커가 잘 돼 있긴 합니다만 지하 벙커에서 맨날 상시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이제 독자 건물을 또 지어야 돼요. 그런 건물 하나 지으면 요즘 뭐 건축 단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아마 최소한 1,00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봐도 몇 개의 기관을 짓는다라고 치면 수천억은 좋게 들어갈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뭐 대통령 관저 이제 새로 짓는 마당에 이거 앞으로 또 꽤 오랫동안 쓸 건물 아니에요. 그다음에 영빈관도 이제 우리 국격에 맞춰서 좀 괜찮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냥 임시 사용하듯이 이렇게 지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못 들어도 5천억은 들어갈 것 같다. 대충 어림잡아도 그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비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취임하는 대로 일단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하겠다 이렇게 일정을 밝혔는데 지금 이를 놓고 또 졸속이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을 일단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역 어떤 사람도 이렇게 졸속으로 2달 만에 가는 거를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3년에서 5년을 걸쳐서 완전히 갖추고 이전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도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집무실 이전 계획이 대통령 당선 열흘 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뭐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뤄졌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코로나19 같은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허니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들을 감수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윤 당선인의 좀 승부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뭐 될까요?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승부수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정치적 결단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긴 하죠. 그런데 아까 이제 불가피성 말씀하셨는데 윤 당선인이 뭐 그러니까 취임 초반에 그러니까 굳이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과연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당선인 측도 마찬가지 고민을 좀 해야 한다라고 좀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 당선인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이번 그 용산 이전 부분 뭐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분들 뭐 적잖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옮겨가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국가기관이 이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는 어찌됐건 그 사실 대통령은 24시간 365일 직무를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 1초라도 쉬임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빈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근데 국방부 역시 마찬가지죠. 또 합참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은 단 1초의 그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급속히 이동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뭐 실제 전시 상황이라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그래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전시 상황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지금 이게 단순히 사람이 몸만 옮겨가고 뭐 서류 몇 가지 옮겨가고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뭐 기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해외 도청 방지, 뭐 해킹 방지, 기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장비들이 지금 특히 보안 장비 중심으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국방부나 지금 저쪽도 마찬가지, 합동참모본부 쪽도 마찬가지 다 이제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내부적으로 다 구조가 다르거든요. 프로그램도 다르고. 자 그런데 그거를 이 2달 만에 과연 옮겨서 그대로 실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순차 이동을 한다 그러면 가능해요. 네. 먼저 이제 국방부가 이전을 하고 국방부가 이제 먼저 시스템 갖춰놓고 이동해서 정상적으로 사람들 딱 몸만 옮겨가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청사 빈대에 청와대 다 세팅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곧바로 이동해가고 예. 이런 식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몇 개월 걸린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은 좀 우려를 하는 그런 분들이 보수 지지층 중에도 지금 적잖이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청와대 이전 문제가 비단 이전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민주당의 시선 그리고 표현들이 곱지가 않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목소리 듣고 말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엔 백해무익하고 국가 안보엔 재앙과도 같은 선택입니다. 우선 윤 당선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청와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 공백 가능성이 큽니다. 네, 향후 여파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허니문이라는 게 있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취임하고 초기까지는 대화 관계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것들을 5년마다 한 번씩 저희는 목도해 왔는데 지금 분위기상 윤호중 위원장의 얘기는 취임덕이라는 처음 듣는 신조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이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이미 좀 분위기가 순조롭지 않다라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좀 이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의 앞으로의 이 협치에 있어서의 또 노력들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 윤석열 후보 어쨌거나 이렇게 어렵게 당선이 되고 당선자 신분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성이 코로나 도대체 예산 왜 안 푸냐, 추경 부족하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게 자 테이블에 올라와서 이걸 논의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지금 확진자 숫자가 20만 명 넘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방역당국 한번 얘기 좀 직접 들어봅시다라고 해서 정의경 청장을 찾아가서 김치찌개를 드시거나 이런 그림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뭔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 공백을 처리할 수 있는 청사 이전 문제로 붙게 되니까 네.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야 저거 불안한 거 아니야?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면서 갑론을박이 되는 상황을 굳이 지금 초반부터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게다가 소통하는 청와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문제는 내 맘대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직접 반대를 할 이유는 별로 없고요. 오히려 국방위와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행정부처로부터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상황이 어떤지를 국민들께 먼저 설명드리는 게 우선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야당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은 당선인이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좀 야당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죠. 예,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소위 말하는 국방부 비원 벙커 안에 들어와 있는 육군, 해군, 공군의 통신망이 다 다르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해체해서 옮겨갈 건지도 당장 오늘 내일 동안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안보 공백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것이며 경호팀도 5월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경호해야 되는데 그것도 청와대에서 갑자기 5월 10일에 용산 청사에서 그 당선자를 경호한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넉넉히 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하기는 글쎄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런 가운데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짧은 시간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또 우려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뭐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도 차질이 빚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전문가 분들의 말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안보 공백 가능성에 대한 이런 우려의 시선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뭐 안보 공백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전시 상태에 준하는 그런 막 과도기를 거쳐야 될 겁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니 뭐 그 시스템을 가동을 못할 이유는 없는데, 근데 지금 뭐 이런 문제로 과연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좀 의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뭐 국방부도 뭐 그동안 뭐 그럼 이전 한 번도 안 했냐? 또 내지는 뭐 이전 한 번도 고려 안 했는가? 그것도 아니고 합동참모본부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한미연합사도 그랬고요. 이동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쪽에 완전히 이사에 갈 곳에 완전히 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검증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공백이 없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야말로 몸만 딱 옮겨가면 되도록 예.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준비 기간 부분이 이제 그 발생할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야말로 공백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좀 어차피 좀 이렇게 된 바에는 접근법을 좀 달리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대목을 집중적으로 좀 그 민주당이 챙겨주는 방식을 하면 어떨까?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자체는 본인들도 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고려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 결단으로 존중을 하더라도 그럼 이런 그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기간이 과연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비용이 과연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차라리 이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일단은 더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나간 질문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방선거에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전 초반에 이 당선자의 지지율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선호도, 지지율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어떤 조사는 심지어 50%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6월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숨쉴 공간이 열렸다고 할까요? 예. 저도 역시 좀 너무 뒤에 얘기를 좀 당겨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구 권력의 충돌이다라고 언론이 이름 붙였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과연 언제쯤 만날 것인가? 일단은 첫 번째 회동은 무산된 상황에서 계속 협의가 이뤄져 왔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좀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까지 내놓은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바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중으로는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안 하면 아마 이것도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당선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에게 적들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적들이 있다면 이 틈을 노리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북한의 동향 보도라도 그렇고 불안감을 약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순조롭게 이렇게 이 안보 위기도 넘기고 또 안보 위기로 인한 어떤 경제 그런 이제 파급 효과도 최소화하고 이제 그렇게 가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응하게 좀 행동을 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실무 협의를 뭘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시콜콜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실무적으로 뭐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해야 됩니까? 그리고 합의 안 된 부분은 두 분이 만나서 뭐 통풍이 합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도자들답게 빨리 만나서 국민들을 일단 안심시키는 것. 악수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두 분이 함께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빠른 회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 현재 양측에서는 의제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해온 이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이고 당장 국방부 이전 같은 후속 조치들에서 청와대에 또 협조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빠른 회동과 협조까지 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의제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님과 당선자 간에 해야 될 이야기들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난번 같은 경우는 막 얘기를 하다가 자체가 어그러진 상태였잖아요. 근데 네. 두 분의 태도를 보면 서로에게 전혀 적대적이지 않거든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면 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용산 이전 관련돼서도 이제는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정부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아무리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또 뭐 당선자의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예. 북한 지금 ICBM 쏘다 실패하고 안 되니까 장서정포라도 쏴서 자꾸 관심 끌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여태까지 이 당선자와 대통령 간의 만남이 한 번만 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 차례 했던 전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이종평론가님 말씀처럼 일단 만나서 한번 발표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가면 되기 때문에 만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보자. 어떤 의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염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도 주말 사이에 뭔가 협의가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뭐가 뾰족한 결과가 전해지지 않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은 남북 관계라든지 특히 이제 외교 관계 관련돼서 본인이 꼭 전해드려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들은 뭐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 것인데 실무 협의가 계속 된다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당선자 측에서 꼭 이런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대통령이 지금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제는 좀 뒤로 미루더라도 일단 첫 만남을 대통령 말씀대로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수위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29일까지 업무 보고를 하고 국정과제를 5월 초에 대국민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인수위의 인적 구성도 마무리가 됐고 새 정부 조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대한 그동안에 큰 논란을 불러왔던 이슈긴 한데 또 이것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인수위 지금까지 현판식부터 뭐 이 전반적인 총평을 좀 한마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인수위는 뭐 이제 보니까 이명박 전 정부 시절 비슷하게 그 정도 규모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너무 뭐 과대하게 좀 크진 않기 때문에 뭐 규모는 적절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죠. 정부 관계자들하고 이제 공약 부분을 이제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너무 그 첫 술에 배부르려 들지 마라. 저는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들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이 욕심이 좀 나는 시기죠. 지금은 어찌됐건 임기 초반이니까 뭔가 성과를 좀 내보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넘쳐날 때이기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 뭐 과도하게 이렇게 정부 부처에 요구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점령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각종 논란이 또 불거지는 거고 또 이 인수위원 비롯한 그 밑에 이제 뭐 전문위원이라든가 이 자문위원들이 또 밖에 나가서 또 한두 마디씩 하다 보면 그게 논란이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힘을 빼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초기에 관철을 못 시키더라도 아직 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서서히 관철시켜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시급한 거 몇 가지 위주로 좀 가는 게 좋겠고 여가부 폐지 문제는 저는 실익을 좀 따져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선거 과정에서 그걸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실익이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엔 정치적 실익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제가 보기엔 이걸 뭐 굳이 폐지해야 될 이유가 있나? 저는 뭐 정치평론가다 보니까 그 이제 판단을 좀 먼저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실익은 없다 이게 폐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과학기술 분야 관련돼서 안철수 우리 인수위원장의 뭐 해안 이런 것들이 좀 돋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50%만 공약을 지키면 된다라는 말씀도 적잖이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당선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뭐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윤석열 당선자 본인이 이것들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지만 그런 짐을 우리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고 안 되는 부분들 좀 정리해 주시는 거 굉장히 필요한 자세라고 보고요. 또 예. 어제 보니까 여러 명의 청년 전문위원들 임명하시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청년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것. 처음에 이제 서울대 50대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전 반대급부라고 보는데 좀 다양화를 좀 더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가부 폐지 관련돼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결국 이거 대통령 직속 남녀 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이런 거 만들고 가족부 가는 형태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러면 폐지의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났던 화를 좀 가라앉히고 적정한 수준에서 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이후에 지금 수습의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정희 위원장의 퇴진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지금 내부 혼란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서 지방선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네. 이것도 빨리 가닥을 잡지 않으면 지난번 있었던 그런 그 부실한 선거 관리 상황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무단이 책임지우는 것도 굉장히 잠시만요. 중요하지만 이종호 평론가님 네. 지금 저희가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네, 예.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은데 청와대에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관련된 입장을 좀 내놨는데요. 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계획이 무리다. 그래서 인수위에 대해 이 내용을, 이 우려를 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어왔고요. 국방부와 합참 이런 갑작스러운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안보 공백의 혼란이 우려된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청와대가 준비된 뒤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요, 이 집무실 이전에 대한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비용,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라는 당선인 측의 이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당장 추진을 하는데 상당한 좀 걸림돌이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상황도 들었고요. 그리고 준비 후에 이전 추진하는 게 순리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 같은 내용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말을 통해서 직접 듣고요. 저희는 관련된 내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었던 NSC 확대 관계 장관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 구역 등 대공 방어 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와대 집무실 이전 관련돼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청와대의 집무실을 이전하는 계획은 무리다. 왜 무리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유로 들었고요. 안보 얘기들 그리고 그래서 이 예비비를 이전 비용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어느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서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앞으로 여파가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아울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SC 회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정해졌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바깥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실제적으로 안보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옮겼을 경우에 어떤 공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다른 방법이 없고 당선자와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시고 실무진 안에서도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없는 이런 좀 자세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어서 서로 납득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안보에 무리가 없이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자와 대통령께서 충분히 합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알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두 분이서 좀 이야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딱 두 가지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한 그 기조의 연장선에서 이제 좀 우리가 볼 수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전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전 과정에서 뭐 그야말로 이 단 1%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그 최소화할 거냐, 그야말로 제로로 네. 만들어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금 인수위 차원에서도 또 당선인 스스로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성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